예, 증시에서의 주요 포인트들 짚어보고요.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펙스에셋의 장봉수 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뭐니 해도 이제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연방 기금리 기준 목표를 1.5에서 1.75% 동결을 했고요. 물가가 중기적 목표치인 2%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물가 자신감도 그대로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좀 특이한 점, 좀 달라진 점을 말씀드리자면 성명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대칭적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물가 목표치인 2% 근접할 수 있다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대칭적인 2%를 향해서 근접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다 보니까 이제 대칭적 균형을 맞추겠다. 이것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자면 혹여 물가가 2%를 조금 넘어가더라도 용인하겠다. 평균이 2% 정도만 되면 된다라는 식으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것이 그대로 연준의 물가 상승에 대한 자신감으로 역시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CME 패드워치를 보면 6월 FOMC에서 금리 인상할 수 있는 가능성은 현재 95%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다음 표도 보시면 역시 앞으로의 금리 인상 전망에 대해서 나타나는 모습인데 6월에 한번 금리 인상을 하고요. 그리고 9월에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리고 저희가 한 2주 전쯤에도 이 표를 캡처해서 보여드렸었는데 그때 당시보다 12월에 다시 한번 금리를 한 번 더 인상할 가능성이 지금보다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한 2.25에서 2.5%까지가 현재 38%까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다 보니 올해 4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이 계속 더 대두가 되고 있고 시장에서도 회자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금리 동결보다는 인상 속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데 이번 FOMC 회의와 나온 결과에 대해서 연구원님은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상의 어떤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앞으로 높아질 어떤 속도적인 측면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일단 속도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3회 유지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또 4회까지 연장할 수도 있다는 부분도 충분히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단 4회 연장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성명서와 관련해서 문구를 수정한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지난달까지는 인플레이션 목표 수준인 2%를 지속적으로 밑돌고 있다는 부분이 이제 표시가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2%에 근접을 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수정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으로 대체가 될 수 있고 실제로 식품과 에너지 부분 같은 경우를 제외한 다른 영역은 인플레이션이 거의 2%에 근접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지난 회의 때 명시했던 부분이 인플레이션의 진전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겠다라는 부분을 명시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 말은 결국 2%를 하회하는 부분에서는 2%에 도달할 때까지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거의 수개월 내 목표치인 2%에 도달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었기 때문에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는 없다라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3월, 6월, 9월에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12월까지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만 보면 연 4회 인상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대칭적이라는 표현을 추가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또 3회 그칠 가능성도 높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일단 목표치를 2% 기준으로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의 어떤 안전 영역, 즉 여유 공간을 두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2%를 상회하더라도 연 3회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또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향후의 금리 인상 속도와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결론 내리기에는 좀 논리적으로 부족한 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연준이 이런 금리 인상 속도와 관련해서는 칼자루를 쥐고 있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제 의견이고 일단 명확한 것은 물가 상승률이 2%에 근접했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 투자자분들께서는 12월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을 대응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인 심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해주셨고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점도표나 패드워치를 보더라도 3번 금리 인상이죠. 그런데 이제 4번 가능성이 그리고 기사를 통해서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얘기가 나온다,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얘기를 항상 하다 보면 우리는 너무 쉽게 뭐 3번 혹은 4번 얘기를 합니다만은 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4번 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건데 네. 라는 좀 원초적인 궁금증이 생길 것 같아서 네. 만약에 정말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져서 뭐 4차례까지 가능해진다. 네. 그러면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나 그 후 변화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 만약에 금리가 기준금리가 1% 이하 영역되면 예. 금리 인상을 4번 하게 되면 그만큼 경기 속도, 회복 속도가 빨라진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지금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3%를 넘어서는 순간에서 금리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는 것은 자금 이탈에 대한 어떤 부분이 더 우려스럽게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더 시장에 좀 안 좋은 변동성을 늘릴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의 국채금리 상승과 경제 회복이 같이 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오히려 경제 회복이 뒷받침이 안 되면 자금 유출에 대한 걱정으로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하다 보면 시장이 빠지는 건 뭐 당연한 논리일 수밖에 없겠네요. 네, 일단 뭐 그런 식으로 봐야 되지만 일단 지금 현재 상황만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 향후에 올해 말에 12월에 만약에 금리 인상이 한 차례 더 추가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해야 될 시장을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업종별로 나눈다면 그러면 어디가 좀 수혜를 받는 거고 어디가 피해를 받는 겁니까? 일단 가장 교과서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떤 금융주와 관련된 부분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예. 일단 지금 시장 흐름으로 봤을 때는 각종 테마주가 득세를 하고 있고 주도주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좀 시장이 어느 쪽으로 방향성을 틀지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지고 일단 그래도 눈길이 가는 업종이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실적 호조세를 보이면서 저평가 영역에 있는 섹터가 눈에 들어오는데 대표적인 업종이 철강 업종 그리고 건설 그리고 증권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 전반적으로 이 업종 내에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일단 연간 영업이익 흐름이 평균적으로 20% 이상 꾸준히 나오고 있는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PBR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배 또는 한 배 미만의 저평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영역에 대해서는 추세 하단권에 왔을 때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지고 세부적으로 철강과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느 정도 반등이나 상승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어느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증권업종이 가장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진짜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돈을 빌려주는 쪽은 당연히 수혜를 받을 테고 그렇죠. 돈을 빌리는 쪽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실적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와 별도로 해서 뭐 업황 부분을 봤을 때 철강이나 건설 쪽 얘기를 해주셨어요. 실적 전망치나 업황 회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시간 통해서 거의 매일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강, 건설 그리고 증권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첫 번째 이슈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는 국내 시장에서의 핫하고 또 반대로 차가운 종목군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바이오에 대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좀 일단 악재가 나타나고 있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투룩시마와 허주마에 대해서 미국 FDA가 허가 보류라는 결정을 내린 보도가 나왔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또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분식회계 잠정 결론이 났죠. 하다 보니까 뭐 급락을 했던 어제 하루였는데요. 반대로 핫한 종목군 중에서는 경영업주가 여전히 잘 나갑니다. 철도건설 포함해서 뭐 인프라 그리고 사회 간접자본과 관련된 종목들이 그야말로 들썩들썩하고 있는데요. 옆에 비교 차트 보시면 이게 데칼코마니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위에가 현대로템 주가 흐름이고요. 밑에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 흐름입니다. 저도 이거 캡처하면서 신기했거든요. 네.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시장에서 극명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뭐 현대 로템 앞에 현대자가 붙든 아니면 뭐 경협이라는 관련주가 붙든 하면 다 올라가는 양상입니다. 사실 근데 이게 대세가 될 수는 없는 네, 테마성이잖아요. 네. 근데 또 오르긴 오르고 네. 대세가 될 수 있는 바이오주들은 다 떨어지다 보니까 네. 내가 이거 작전 어떻게 짜야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이 바이오와 특히 남북 경협주,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인 부분이 투기성 자금이 몰리는 섹터라는 점인데 일단 펀더멘털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고 꿈과 희망만을 쫓아가는 특징이 있는데 이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생명 연장의 꿈을 쫓아서 한번
상승을 했다가 지금 조정을 주고 있고 예. 이러한 자금이 이제 대상만 바이오에서 남북 경협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통일 이후에 어떤 사회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어떤 꿈과 희망을 먹고 자라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말씀해 주셨듯이 테마주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예. 이들 결국은 미래에 머지않아서 조정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점은 당장은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 정상회담 후속 조치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을 심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끌어갈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결국 5월 말 어느 정도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갈 무렵에는 또 조정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짧게 끊어가면서 수익을 챙기면서 어떤 그런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한 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비슷한 질문을 조금 다르게 해보도록 할게요. 어쨌거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상황에서 대응 전략은 짜야 될 텐데 네. 사실 이렇게 오르고 있는 종목들 그냥 내버려 두기에는 네. 어떤 분들은 이러시더라고요. 야, 점잔 떨다가 언제 수익 내고 네. 가치주만 보고 당연히 좋지. 근데 막 5년, 10년 기다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 네. 현재 상황에서 그럼 대응 전략 간단하게 세워주신다면 어떤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세요? 네, 일단 뭐 대응 전략 같은 경우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느 정도 낙폭이 있을 만큼 있다고 왔다고 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좀 기간 조정을 참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건설주 같은 경우는 대형 건설주와 소형 건설주를 조금 나눠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대형 건설주 같은 경우는 지난해까지 보더라도 실적 호조세와 저평가 측면에서는 언제 부각되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예. 섹터였는데 지속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남북 경협 이슈와 관련이 되어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 남북 경협 이슈를 제외하더라도 실적과 저평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반면에 이 소형 건설주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은 펀더멘탈은 전혀 관련이 없고 기술적 분석이 거의 전부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장밋빛 전망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이후에 자금을 회수하고 이러한 기업의 실적이 반영되기까지는 적어도 3년, 길게는 5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밝은 청사진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될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과열 영역까지는 왔기 때문에 지금은 한번 끊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다시 한번 조정이 좀 오게 되면 그때 재매수하는 관점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런 남북과 관련된 이슈들이 다 끝난다 하더라도 네. 어떤 실적이나 업황 측면에서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일 것으로 그러면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조정은 올 수 있지만 예. 조정 이후에 저평가와 실적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다시 상승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조정이 오더라도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요소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건설주에 대해서 얘기할 날이 멀지 않은 느낌입니다. 대형 건설주에 대해서도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워낙 이 얘기만 많이 한 것 같아서 네. 따로 보고 있는 다른 업종이나 뭐 종목이 있다면 하나만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지금 시장 자체가 주도 섹터도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렇죠.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 외국인도 완연하게 돌아온 것은 아니고 네. 그래서 소형 테마주 위주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이제 섣부르게 투자 비중을 높여나가기보다는 시간적으로 봤을 때 확실한 시간은 끌더라도 투자 성공률로 봤을 때 확실한 섹터를 선정해야 되는데 일단 그중에서 저는 5G 통신 장비주들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봤을 때 이 5G도 넓은 의미에서 IT 업종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세대 교체가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볼 수 있고 예. 4G에서 5G로 넘어가는 순간에 결국은 올해 말부터 시설 투자와 관련된 이슈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5G에 있어서 가장 특징은 4G에 비해서 고주파수 영역대를 사용한다는 것인데 이 고주파수 영역대를 사용하면 주파수 회절 정도가 낮기 때문에 기존에 이 기지국 하나로 커버하던 영역을 2개, 3개 이상의 기지국이 필요한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형 기지국과 관련된 특징적으로는 KMW와 같은 종목들을 충분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은 좀 지루할 수 있지만 올해 말을 보고 충분히 좀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투자를 해나갈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KMW 지금도 차트 나가고 있는데요. 얘기 나온 김에 글쎄요, 뭐 빼낼 거 다 빼내보도록 하죠. 가격 전략 잠깐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가격 전략이 기술적인 흐름상 보면 2017년도 말에 2차 파동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최근에 조정을 겪고 또다시 상승 추이로 가려고 하는 시점인데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약 24,000원 정도까지 매수 영역을 두시고 좀 여유 있게 매수를 하시고요. 목표가는 신고가를 달성하는 29,000원을 1차적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최근에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온 날이 있었는데 그날 시가가 21,600원 부근이었는데 이 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은 꾸준히 홀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21,6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슈 체크에서 흔치 않게 종목 추천까지 해드렸어요. KMW 목표주가 29,000원, 손절가 21,600원, 가격 전략도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아펙스 에셋의 장봉수 위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